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네요. 올해부터 더 좀 이렇게 영상 활동을 좀 강화시키려고요.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영상 올린다고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강들도 제가 섭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특강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인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선에서는 좀 유튜브에 좀 바로 업로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동영상이 시대니까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 학기가 너무 바쁘네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월등히 바빠서 정말 제가 언제 니스에 갔다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는 오늘 정신병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임상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좀 편안하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임상심리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임상심리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임상심리학자가 임상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 임상 현장이라는 말, 클리니컬 세팅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는 것은 상당히 좀 다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에 임상심리학의 역사가 병원에서 태동했어요. 이거는 미국하고 좀 역사적 배경이 많이 달라요. 미국이나 독일처럼 애초에 학교에서 심리학이 출발을 한 나라와 달리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애초에 태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임상이다라고 하면 그 출발이 병원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도 스토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상심리학의 출발을 보통 위트머로 보고 있잖아요. 펜실베니아가. 위트머가 어디서 임상을 시작했느냐라고 했을 때 학교 안에 되게 작게 사이콜로지컬 클리닉, 아마 지금 우리의 맘닥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작은 공간을 받아서 그런 어떤 클리닉이란 이름을 붙였던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클리닉의 의미, 이걸 우리는 완벽하게 호스피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클리니컬의 의미란 그냥 뭐뭐 클리닉이다라는 그 명칭으로 시작된 데서 출발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클리닉이라는 이름을 어떤 때 붙이는지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음치 클리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자신감 클리닉 이런 얘기도 많이 붙이고 그런 거 하면은 피부가 좀 손상돼도 클리닉 좀 받아야 돼요라던가 심지어는 화장품 브랜드는 아예 클리닉이죠. 자, 이런 형태가 결국은 이 임상이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그 병원이라는 데 되게 제한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임상이다라는 의미는 프랙티스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러니까 임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누군가의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는 되게 병원적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의 활동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병원에서만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병원에서 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전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은 병원 외에 다른 것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런 발언들이 되게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병원에서의 일자리가 충분치 않고 학생은 너무 무한대로 뽑아놓다 보니 너희들 병원 말고도 좋은 데가 많아라고 교수님들이 대안이 없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거는 물론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현재로서 임상심리학자에게
매우 좋은 직장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이란 결국은 안정된 지위와 적당한 수준의 급여,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향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하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병원 이상을 충족하는 직장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원은 무척 소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의 클리닉이라는 의미를 병원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상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임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지, 단지 병원에서 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병원에서 일할 때 사실 오히려 우리가 덜 임상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지금은 한 환자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병원이란 곳은 그렇지 않거든요. 병원에 있는 환자랑 애초부터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저항을 하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막 욕을 하고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나지만 우리가 그걸 보지는 않아요. 그 단계는 병원에 있는 보통 주치 레지던트들이 다 감당을 하고 욕도 먹고 뭐가 날라다니고 하는 상태에서 다 제압을 한 뒤에 환자가 나는 이제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모든 현실을 체념, 수용 전념된 상태에서 우리는 환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환자는 대체로 매우 온순하고 시키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맡은 아주 제한된 역할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환자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서. 이게 전 제가 보기에 우리가 병원에서 활동할 때 수련을 받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측면이에요. 또한 의사가 가지는 되게 약점이기도 해요. 자, 병원에서는 누가 환자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환자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심리학을 배울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루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한 줄, 두 줄 서서 얘기하는 게 이상과 정상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상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그런 건 정말 환자에게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다 환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 다 환자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환자일까 아닐까? 이런 사람 환자로 불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데서 타성이적이에요. 다 봐서 환자인데 환자 다 있죠. 환자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밖에 나왔을 때 누가 환자가 아닌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죠. 병원에서는 환자는 구분이 너무 쉬워요. 일단 옷이 달려있고 환자고 옷이 그렇게 되게 줄무늬 있잖아요. 그 병원 이름 써있는 이걸 입고 있기 때문에 환자임을 알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능력은 멀쩡해 보이는 환자를 찾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의사가 내가 보기엔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태생적으로 이 부분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인이 돼서 인간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정말 엄청난 약점이에요. 전 예전에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훈련도 많이 받은 애들이 이 뻔한 성격 장애를 왜 못 알아보지? 이게 완전 성격 파탄인데 이상한 애인데 전혀 몰라요. 막 되게 우리가 보면 되게 기겁을 하는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 B류의 그런 애들을 많은 의사들은 전혀 구분을 못하고 그 환자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런 반응을 막 보여서 우리 기겁을 하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정상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분들은 불과 19살 때쯤에 의대를 입학을 해요. 집에는 거의 못 가죠. 친구도 자기들끼리죠. 연애도 자기들끼리요. 동아리도 자기들끼리.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그냥 딴 데 못 가니까 모여가지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거 농구팀을 해도 지들끼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보니까 의사하고 환자예요. 그렇게 쭉 살아오고 집에는 잠깐 가서 잠만 자다가 연애를 해도 대부분 그냥 되게 조건적으로 만남을 해서 금방 결혼을 하죠. 그리고 뭐 결혼해도 자주 안 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도 역시 걔를 별로 보지 않아요. 자식을 보는 순간이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은 토요일에 연구 미팅이 생기면 너무 행복해요.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뭐 되게 그냥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뭔가 정상인이 어떤지를 보기엔 너무 어려운 조건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혜택받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널널하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놈이 멀쩡한 놈, 어떤 놈이 되게 이상한 nom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노마티브 샘플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사고를 입고 살면서도 조금 이상하게 주변에 무리를 일으킨 애들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쟤 좀 이상하다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임상수단을 받고 나면 제가 이상한데 그 이상함을 DSM적으로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된다까지 이제 탑재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특정 질병을 감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상인과 환자를 구별하는 능력, 정상인들 사이에서 환자를 찾는 능력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가질 수 없는 능력이죠. 그분들은 늘 정상인을 봤으나 또 지독하게 독한 환자들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삶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위치에서밖에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장애를 발견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걸 잘 키우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이거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환자는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생태계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 지하철에서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블루투스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공기 중에 어떤 존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어터킹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임상을 전공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아마도 장애를 발견하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 뭐 학교에도 캠퍼스에도 교수님 중에도 상담을 하는 선생님 중에도 뭔가 이상한 분들은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 중에 정말 이상한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과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게 의사들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도 늘 임상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학생상담센터에 있던 회사에 있던 심지어 그냥 연구기관에 있던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되게 뭔가 장애를 가지고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장애를 개념화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떤 정신병리를 얘기할 때 진단 기준을 외우는 거에 첨착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심리학 학부생들에게 발제를 시켜도 발표하는 시간 거의 대다수를 DSM 진단 기준들을 쭉 읽어주고 있어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도 못 본 환자인데 그 기준이나 그리고 그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환자를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누군가를 진단할 때 그 진단 기준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명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패닉 디스오더 막 얘기할 때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막 하는데 그 환자가 그 순간에 느꼈던 게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인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단 기준들이라는 게 대부분이 다 모호해요. 그리고 그 모호한 것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많이 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단 기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짧은 시간에 환자를 분류해야 되는 담당 의사한테 가장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게 진단 기준이에요. 이게 DSM의 1편부터 지금 이제 5편까지 와 있잖아요. 이 DSM의 역사를 보면 결국 DSM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나라고 봤을 때 단시간에 그냥 이 환자를 잘 모르는 어떤 담당 의사가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진단명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이 진단 시스템이 만들어온 되게 큰 방향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 정확하고 더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좀 전혀 그런 쪽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준은 뭔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고구림 씨 우울하세요? 네, 됐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온 거죠. 진단 기준. 누군가 우울하다고 그 며칠이요? 2주 내내요? 아, 알겠습니다. 우울증이네요. 뭐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점점 만들어 온 거죠. 사실 근데 그럼 그 기준을 만족하면 우울증이 맞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오랜 경험상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보았던 어떤 환자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 해서 걔들의 어떤 특징들을 정한 거거든요. 그럼 그 특징이 다시 그 환자를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그 논리상 그 역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덕성여대 애들을 많이 보고서 덕성여대 애들만의 어떤 특징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랑 30년대 애들 구분을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학생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뭔가 성향이 좀 다른지도 몰라요. 다른 지역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들. 그러면 한눈에 덕성여대생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진단 기준이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낯선 어떤 여성이 지나가요. 대학생을 보고 있는. 걔를 이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덕성여대생이네 라고 해서 걔가 덕성여대생이 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진단 기준은 그냥 원래 있던 어떤 병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을 갖다 놨는데 그렇다고 그게 맞으면 그 병이냐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건 무리가 되게 크다는 거죠. 어쩌면 이 진단 기준이 다 맞아도 그 환자는 그 병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진단 기준을 잘못 뽑은 걸 수도 있거든요. 덕성여대생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귀가 시간이 빠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빠른 학생들이 있을까요? 과연? 서울 지역에서 가장 빠른 것. 귀가가 빠르고 방중에 학교로 오는 빈도가 매우 낮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학생을 덕성여대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진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거는 의사들이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심리학자들은 느린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3분 진료를 하죠. 환자가 딱 오면 고구림 씨 우울하잖아. 불안한가? 잠은 잘 자요? 잠 못 자죠? 불만 자네요. 진단을 내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먼저 빠른 진단을 내린 뒤에 되게 슬로우한 디시즈를 하는 심리학자한테 이제 평가가 의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데 만약 거기 우리가 다시 가가지고 잠은 잘 자요? 뭐 하고 이렇게 해봐야 뭐 물론 그게 크로스 체크의 기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우울증인가 혹은 공황장애인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되게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진단 너머에 있는 그 병 자체의 어떤 모습, 행태를 되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평상시 직업생활은 어떤지, 말은 주로 어떻게 하고 사는지, 사람들하고 지내는 태도는 어떤지, 대체로 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주로 직업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그동안 이 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축적해온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애를 제대로 확인하는 능력이다라는 거는 그 기준, 진단 기준을 맞추는 거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병을 가진 사람으로 판정할 확률이 정말 가장 높은 것이냐, 이걸 판단해 주는 게 임상적 평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너무 특정 도구를 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넓은 컨텍스트로 보는 능력을 점점 잃고 자꾸 몇 개의 검사 사인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자꾸 해석하려는 쪽으로 좀 많이 변질이 되어 온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는 그 병을 정말 그 병을 그 병대로 봐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의 시야를 제공해 주는 게 심리학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니스 학회를 갔을 때인데, 저는 학회를 갔을 때 어디를 구경 다니면서 사실 그거 되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대부분 학회를 하는 나라들이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 가서 어떤 관광지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도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곳에 잠깐 살아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뭔가 이 나라의 특징은 부자도 많고 사실은 우리처럼 부자인 나라가 없죠. 니스 가봤지만 니스 가면 걔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게 좋아봤자 르노아니아 푸조거든요. 뭐 대부분 차도 준중형급 이상을 아무도 안 타고, 우리 한국에 딱 돌아오면 벌써 초단동만 가면 막 무슨 벤틀리에 람보르기니에 막 롤스로이스에 난리가 나거든요. 모나코를 가도 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되게 화려한 차들이 그냥 막 다니고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 막 득실거리는 나라예요. 되게 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가득하고, 걔네는 꿈도 꿔볼 수 없는 되게 비싼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다 지금도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가난한 나라예요.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뭔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좀 딴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구경 다니는 것도 좋은데,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되게 거기 가면 좋은 거는 그냥 연구와 환자 보는 데만 집중하고 사는 분들이 모이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게는 어쩌면 혹은 한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삶이거든요. 저에게는 결제해야 될 12명 정도의 메일과 저 이번에 복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교차 신청을 해야 되는데 메일만 있는 하루에 한 10명 이상 그냥 하면 되잖아. 학과장님 굳이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그리고 강의를 무려 이번에 제가 12학점을 하는데 보통 임상 교수들에게 12학점이면 보통 한 3년치 강의일 거예요. 3년치 강의를 한 학기 하는 이 놀라운 배달의 결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기 학교 갔을 때 진짜 너무 좋은 거, 그 분위기가 오직 세상에 환자와 연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분들하고 살아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그 느낌이. 거기서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네트워크 티어리였어요. 진단하면 정신병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공병이에요. 최근에 저희 공병 관련 논문도 하나 나왔고 과제는 떨어졌지만 그 공병 관련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진단을 하나 받는 환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배우니까 뭐 패닉 아고라포비아 받는 환자가 하나 있고, 그냥 뭐 패닉만 받는 환자가 있고, 심플 포비아 환자가 따로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환자는 거의 없고, 한 번에 진단에 2개, 3개씩 받는 환자들이 훨씬 대다수라는 거죠. 그럼 대체 이게 뭐냐? 진단이 잘못된 거냐? 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단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진단을 잘못 내렸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연계에는
메이저 디프레션이나 제네럴라이즈드 엔자이티 디스오더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은 그저 사람이 존재할 뿐이지 병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몇 명의 사람씩을 모아서 거기다가 자 너는 쥐이다, 너는 패닉이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거기에만 범주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과연 오롯이 특정한 어떤 진단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병리를 그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것은 우리가 좀 생물학에 대한 진보가 덜 됐기 때문이다. 뇌 안을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유전자 지도를 전부 확인할 수 있으면 그때는 딱 이병 저병 명확하게 구분될 거다. 어떤 뇌의 손상 특성과 어떤 유전자 분석을 딱 하면 얘는 이병 저병이 명확하게 구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됐는데도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걸로 나오는 병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정신과 장애는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개인의 특성에 집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최첨단 기법들을 계속 도입을 했지만 안 나오는 거죠. 이분은 되게 의사들 하는 간 학회였었는데 그냥 암스테르담 대학 심리학과 분이신데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백날 파도 진단은 명확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면서 결국은 증상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울과 불안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울이 같이 따라 나올 수 있는 두 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울장애, 불안장애 혹은 우울불안장애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진단기는 서로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심해지면 다른 걸 끌고 나오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증상의 그룹으로 병을 이해해야지 어떤 병을 이름을 붙이면 그 속성을 얘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범주적 접근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 이것도 이제 장애를 개념화하는 하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학문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환자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한 기존의 의사들과 다른 시각. 의사들은 환자를 통해 답을 얻어낸다면 우리는 연구와 이론을 통해서 환자를 보는 새로운 또 관점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각자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되게 학술적인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임상 논문들과 연구를 통해서 환자를 보는 어떤 지식을 거기서 찾아내는 능력을 익히셔야 돼요. 아마 신경심리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항상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최신 논문 많이 리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봐라.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랩미팅에서 수도 없이 많이 최신 논문들을 보셨지만 별반 지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논문을 찾는 능력이 잘못되어 있구나. 혹은 그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가치 있는 발견들, 파인딩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 찾아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면 그리고 어떤 임상이라는 현장에서 의사들이랑 전혀 독립적인 존재로서 어떤 가치를 확인하시려면 임상 연구들을 통해 축적된 어떤 지식들을 잘 빼서 나의 임상가로서의 능력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논문을 그냥 많이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논문에서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논문을 읽었을 때 환자를 보면 이렇게 보면 더 좋겠구나라는 통찰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환자를 통해 발견한 걸 논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갖추면 가장 완벽한 임상심리학자가 될 것 같아요. 연구에서 임상적인 깨달음을 얻는 능력, 나의 임상적 깨달음을 연구라는 공통어로 다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추고 계시면 가장 이상적인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되겠죠. 질환을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되게 각각의 배경에 따라 개념화가 다를 거예요. 쭉 상담이나 건강 쪽에서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심리 문제를